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저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2년의 연애, 3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영화 같은 반전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을 몇 년 만에 몽땅 다 겪어야만 했던 저의 기가 막히고 기구한 사연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8살로 꽤 나는 편이었어요. 제 나이 32, 남편 나이 꼬박 40에 만났죠. 남편은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3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해 안정된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였죠.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거래처의 대표로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여느 사업가들이 대부분 첫인상은 다 그러하듯 남편 역시 사교성도 좋고 너스레도 잘 되고 저 같은 거래처의 말단 직원도 잊지 않고 세세하게 기억하며 살뜰하게 챙길 줄 아는 전형적인 사업가형 사람이었죠. 저야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소위 사장님들 한두 번 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참 인상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단순히 거칠애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속 깊은 다정함이 있었고 어느샌간 저도 그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남편 역시 이상하리만치 볼 일도 없는데 회사나 회사 근처에 자주 들러 저와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말 그대로 스며들듯 서로의 일상과 인생의 발을 깊게 담그게 되었죠. 연애 후 저는 남편의 새로운 면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거칠애가 과정된 게 아니라 정말 정이 깊은 사람이었고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사실 보통 효자라고 하면 가족이나 생판 상관없는 타인들의 시선에서나 좋아 보이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껄끄럽고 싫은 면이 분명 있잖아요. 거기다 저와 남편의 조건 차이도 있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저야 그렇다 쳐도 남편은 분명 혼기를 꽉 채우다 못해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연애 초반부터 결혼이나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은근슬쩍 그런 뉘앙스를 풍기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효심이었습니다. 남편은 극진한 효자이자 가족애가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적정한 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효도는 자기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 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결혼 전에나 후에나 저에게 대리 효도 같은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저 양측 모두를 배려하면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줄다리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제 남편이 융통성도 좋고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줄 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물론 때때로 남편의 그 사업가 기질 때문에 저 남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요. 특히 제가 남편의 효자 노릇을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고 좋게 봤던 것은 남편의 가슴 아픈 가정사 때문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께서 30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당시 막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활동을 하던 남편은 물론 어린 자식을 먼저 품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시부모님까지 온 가족 모두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다고 해요. 장남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비보로 시부모님은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셨고 그나마 남편이 나라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파탄나고 말 거야 하는 생각에 집안 살림을 다 하면서 부모님의 삼시세끼를 챙겨드리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는 효자가 되어버린 거죠.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나도 어릴 땐 평범하게 속이나 썩이는 막내 아들이었지 하며 지난날의 회한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남편은 자신은 원래 효자가 아니었다며 겸손을 떨었지만 제 눈엔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멋진 아들이자 멋진 남편이었죠. 마음의 병으로 자리에 누운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하면서 취업활동까지 할 수는 없었기에 시작한 것이 사업이었고 그것이 우연찮게 크게 성공하게 되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남편은 자신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가족에 대한 사랑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형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도 남편은 형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가감없이 표현했고, 결혼 전부터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형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며 애틋함을 좋아 나누고는 했었어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아이는 최대한 빨리 가지고 싶어 했고, 저 역시 남편의 꿈이기도 한 결혼 직후부터 아이 계획을 서둘렀지만, 아무래도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데다가 남편은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으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 부부금슬은 2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만지고, 휴일에는 아예 TV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임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이상하다 싶었죠. 평소 집에서는 진동을 해두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손을 보니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표정은 흡사 사랑에 빠진 소년과 같았어요. 누가 들으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았던 행복해 보이는 눈빛, 미소, 그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죠. 원래 우리 부부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편이었고, 특히 남편의 경우 사업상의 이유로 거래처 사람이라던가 직원이라던가 해서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했기에 각자의 일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번도 서로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추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것만큼은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또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근처에서 다른 일을 하는 척하다가 불시에 옆자리에 딱 앉아서 대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본 거죠. 몰래 보려면 볼 수야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현장을 덮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웬걸요? 빼곡하게 주고받은 톡에는 제가 상상했던 상간녀와의 사랑의 속삭임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남자아이 사진만 가득한 거예요. 여보, 이게 대체 누구야? 요즘 하루 종일 보고 있던 게 이 아이 사진이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아직 말을 못했네. 이 아이 우리 조카야. 조카? 그래, 돌아가신 우리 형님 아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좀 설명해주면 안 돼? 남편은 여전히 아이 사진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반쯤 추궁하듯 사실을 캐물었죠. 사연은 이랬어요. 돌아가신 아주버님은 결혼한 적은 없었지만 여자친구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버렸고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분은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두어 달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 상황이 어떤지 뻔히 다 알고 있었기에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분은 차마 이 사실을 아주버님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 달 전쯤 우연히 길을 가다 저희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기엔 아이의 나이가 많이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 바로 대강 눈치를 채고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에게도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어디선가 본 것처럼 익숙한 아이의 외모, 좋기 초등학생은 되어 보이는 아이의 나이, 그리고 어쩐지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아이부터 숨기던 그 여자친구분의 수상쩍은 행동 등등 남편은 카페에 들어갈 때쯤엔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업가의 뛰어난 언변으로 추궁한 끝에 여자친구분께서 아주버님의 아이가 맞다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분은 현재는 친정집에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고 있어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며 부디 시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을 해 현재는 남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한테는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경황이 없고 갑자기 이렇게 생긴 조카가 너무 예쁘고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어. 미처 당신은 생각 못했어. 내 잘못이야. 괜찮아. 당장 나도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데 돌아가신 당신 형 일인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하지만 여보,
내 생각에는 이걸 계속 비밀로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 여자분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생각도 해야지. 그게 사실 형하고 형수가 사귈 때도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 임신했다는 걸 비밀로 한 것도 아마 그래서가 아닐까 싶어. 아이, 그래도 손주인데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이가 또 아주버님을 많이 닮았다며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정말 그럴까? 남편 역시 저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자신이 형수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동안 아빠 없이 자랐을 자기 조카가 훨씬 윤택한 환경에서 많은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식 일처럼 기뻐하기도 했죠. 남편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형수를 설득해야 한다며 자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으니 저더러 함께 가달라고 했고, 저는 역시 흔쾌히 승낙해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분과 아이를 남편과 함께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와 놀아주는 사이 남편이 여자친구분을 긴 시간 동안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알리고자 하는 결심은 굳었지만 아직 시부모님을 뵙기엔 조금 무섭다는 여자친구분의 부탁대로 저와 남편이 대신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걸까요? 시부모님은 말 그대로 뒷목 잡고 쓰러질 것처럼 불같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역정 그만 내시고 받아주세요. 형이 사랑했던 여자와 그 아이잖아요. 난 인정 못한다. 그 여자애가 어떻게 우리 상준이 애야? 혼자 알아서 낳으네. 끝까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해라. 시부모님은 놀라신 것도 놀라신 거지만 일단 절대 그 여자친구분의 아이를 자신들의 손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딱잘라 말하셨어요. 하준이 너도 뻔히 다 알면서 어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남편은 할 말이 많은 표정을 하고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실 형님과 그 여자친구분 사이에는 저는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었던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워낙 어수선한 데다 좋은 일도 아니라 더 묻지도 못했지만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여자친구분에게는 말 못할 과거가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그 때문에 아주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 여자친구분을 극렬히 반대하셨다고 해요. 어떤 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토록 아들을 끔찍이 여기셨던 시부모님이 아들과 똑 닮은 아이의 실물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조카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부모님께 조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둘째 아들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그리 절절하게 부탁하니 시부모님도 끝까지 거절하긴 어려우셨던 모양인지 결국 조카를 한 번 만났다고 해요. 그러나 그걸로 완전히 끝이었다고 합니다. 에휴, 저렇게 끝까지 뒤통수 치는 여자, 난 다시는 안 만날 거다. 하준이 네 소원대로 애 한 번 만나주고 왔으니 약속대로 다신 이 이야기는 안 꺼내는 거다. 남편도 시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학을 떼시니 더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눈치였죠. 괜히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한 제가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왜 이게 당신 때문이야. 못 볼 걸 보여서 내가 더 미안하지. 한참 좋을 신혼 때 이런 집안 싸움을 일으켜서. 아니야 여보, 나는 진짜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은 저러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돕자. 정말 괜찮아질까? 부모님이 우리 조카를 받아주실 날이 올까?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처럼 대놓고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아가, 하루라도 빨리 이세를 봐야지. 너희들 다 아기 생각 없는 거면 내가 또 말을 안 한다. 이 생각이 있담서. 요즘은 시험관인가 모식인가도 있고, 응?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 둘 다 나이 차이가 나서 애가 안 들어선다고 좌절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
우리가 도와줄 게 있음 언제든지 말만 하고. 아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우리 며느라기가 낳은 손주만 손주로 인정할 거다. 알았지? 내가 내 아들놈보다 세상 예뻐하고 아껴줄 테니 딸이든 아들이든 예쁘고 건강한 아이 하나만 낳아다오.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께서는 일부러 남편에게 들으라고 그러시는 것처럼 저를 보실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곤 했죠. 정말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시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난임 시술 상담을 받고 온 바로 그 다음 주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불과 3일 후에 상담이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아주버님 역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 남편마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3일이나 혼수 상태로 있다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게 정말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연일까요? 아주버님은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아주버님의 동생인 제 남편마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상담 예약을 하자마자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제 속이 이런데 시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비슷한 사고로 아들 둘을 모두 떠나보낸 시부모님은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신 상태였어요. 아이고, 상준아, 하준아, 이게 다 애미애비 잘못이다.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게 다 이 부모가 잘못한 탓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어쩔 수 없는 사고였잖아요. 아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 생떼 같은 자식을, 내 자식들을 모두 이렇게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어?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은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시부모님께서는 두 아들이 모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모두 본인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셨어요.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부모님의 마음만큼이야 아니겠지만 저 역시 한참 좋을 신혼 시기에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어 삶의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차라리 임신 준비를 더 서둘러서 아이라도 있었으면 이 가슴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했을까? 사고가 아닌 병으로 갔다면 떠나보낼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 말 다했죠. 저는 너무 힘들고 아픈 마음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쉬어야 할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어요. 당장은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시부모님을 보살피는 것도 벅찼죠. 하지만 저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일은 그저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을 치르고 사실구제를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분이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터라 뒤늦게나마 소식을 접하고 들려주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제가 지금 꼴이 너무 말이 아니라. 뭐 꼴이 말이 아니긴 하네. 일단 들어가도 되죠?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전 순간적으로 제 두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전에 딱 한 번이긴 하지만 조카와 함께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얌전하고 조신하게 보이기만 하던 사람이 양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굉장히 고압적이고 예의 없는 태도와 말투를 보였거든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죠. 그렇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해 당당하게 거실을 차지하고 앉은 그분은 다짜고짜 저에게 하준 씨가 남기고 간 재산 반은 내 거예요?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나머지 화도 못 내고 멍청한 목소리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하고 되물었고 뻔뻔하고 예의도 없는 말투와 행동으로 다리까지 딱 꼬고 앉아 마치 절 깔보는 것처럼 쳐다보던 그 여자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아직 남편 장례식 치른 지 2개월도 안 지났고 유산의 반을 내놔야 한다니 그건 또 대체 무슨 말인가요?
따지고 드는 저에게 그 여자가 웃어 보이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사악하던지 이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기분일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 아이의 어깨를 툭툭 쳐서 소파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제 쪽으로 등을 떠밀었죠. 얘가 참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쵸? 참, 이게 유전자의 신비인가 봐. 아주버님 아이니까 닮는 게 당연하죠. 아, 그쪽은 상준 씨 살아있을 때 모습을 모르는구나. 그 알아요? 상준 씨랑 하준 씨가 참 많이 닮았다는 거.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죠? 네가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서 내가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이에 사실 하준 씨 애야. 네 아주버님이 아니라 남편 애라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직도 상중인 거나 다름없는 집에 와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의 행패예요? 지금 남편이 없다고 이런 거짓말하면서 재산 노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몹쓸 사람이군요. 전 당연히 믿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형의 여자친구와 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조카라고 속여서 부모님과 아내에게까지 보여줬다니요. 남편이 그런 지독하고 끔찍한 인간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혹하더군요. 그 여자는 여전히 소름 끼치게 웃는 얼굴로 가방에서 무언가 종이 뭉치를 꺼내 저에게 던지듯이 넘겼어요. 거기엔 의뢰인의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검사 결과 유전자가 99.9% 일치하여 두 사람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결과가 쓰여 있었습니다. 뭐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자기도 결혼을 했고 부모님에게 알려봐야 깔딱 넘어가실 테니 상준 씨 아이인 것처럼 하자고 하도 싹싹 빌길래 그땐 그래 누구 아이면 뭐 어때? 받을 수 있는 몫의 재산만 받으면 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네. 참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책임져 주겠다던 사람마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얘랑 나도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무덤에서 파내어 면전에 대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전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 여자도 당연하다는 듯 절 쫓아왔죠. 전 그 여자를 보자마자 대번에 고함을 지르는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도 이 아이가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라 제 남편 아이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가, 저런 미친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듣지도 말아라. 무슨 그게 경우 없는 억측이야. 우리 아들이 뭐를 어쨌다고? 너 썩 꺼지지 못해? 시부모님 역시 금시초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죠. 동네 사람들 들으면 창피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밀고 들어오듯 안으로 들어와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되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던 시기 자신 역시 남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어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제 남편과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만났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둘 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남들이 다 욕하고 말고 이런 걸 떠나 애초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다 보니 남녀 관계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자의 말로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임신 사실을 모른 채로 헤어진 후 뒤늦게 임신을 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을 우려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만 우연히 길에서 제 남편과 다시 마주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처음에는 자기 아이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던 제 남편은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 여자를 추궁했고 말만으로는 믿지 못해 친자 검사까지 해본 것이 제게 보여준 그 검사 결과지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제 남편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히 살려고 했다는 것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자신이 사랑했다던 남자가 죽은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안변물수하고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나요? 사실 저는 이 여자보다도 저를 배신하고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남편이 더 괘씸하고 미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 욕 한마디 속 시원히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사무치고 억울할 정도였죠. 아픔과 그리움이 증오로 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기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혼외자의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걸로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속여 자기 부인에게 보여주려고까지 하다니요. 정말 소름이 끼쳤죠. 남편이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저는 그 아이가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인 줄도 모르고 가엾게 아빠를 잃은 조카라고 생각하며 살뜰하게 보살폈겠죠. 남편이 노린 게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이는 죄가 없고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였던 건 저를 만나기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뻔히 다 알고도 감쪽같이 저를 속인 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뾰족한 수는 없을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고 증거도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전으로 가봐야 결국은 그 아이의 몫의 유산을 그 여자에게 줘야만 할 거라고 했죠. 참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는 거의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소송전으로 가면 서로가 피곤할 테니 좋게 합의하에 반반 나누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에도 힘든 시기였던 저는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 돈 그거 줘버리고 끝내자. 어차피 내가 번 돈도 아니고 남편 재산인데 지 자식한테 간다는데 하는 마음도 들 정도였어요. 방법이 없다는데 제가 질질 끌어봐야 뭐 하겠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막 유산을 좋게 나누어야겠다고 결심. 아니, 포기 단계에 이르고 있을 때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바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바로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변호사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과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함께 계셨어요. 무슨 영문인지 묻는 저에게 두 사람은 일단 진정하라고 차를 내주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신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무장님이 몇몇 자료 조사는 대신하고 계셨는데 그 여자 쪽 자료를 보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아 따로 조사하면서 미행까지 해보셨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이런 막장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 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제 남편의 아이라고 했던 그 아이는 사실은 이 집안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주버님을 만날 때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사무장님께 듣는 순간 왜 시부모님이 그 여자라면 학을 떼고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런 거짓말이 가능했던 것은 제 남편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처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가 없겠죠. 아주버님과 만날 때부터 존재했던 아이였는데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버린 제 남편은 그 아이까지 품어주겠다고 그 여자와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와 세간의 시선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갔고 남편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저와 결혼한 거였죠. 아예 집에서 먼 곳에 딴살림까지 차려서 그 동네 주민들은 두 사람이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의 결혼으로 잠시 사이가 소원해졌으나 돈이 궁해진 그 여자가 연락을 취해 만남이 다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사무장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 역시 그 여자와 한통속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아이를 받아달라며 찾아갔을 때의 그 반응이 이해가 되는 한편 그 여자가 찾아와 친자 확인 결과지를 들이밀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사무장님은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을 틀어주셨어요. 이건 불법 녹취에 해당하니까 여기서만 듣고 가세요.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녹음해 온 거예요. 녹음기 안에는 세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된 이유가 다 담겨 있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내 아들의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럼요, 도둑년 심보지. 예, 그나저나 친자 확인 결과지 조작한 거 들킬 리는 없겠지? 아이, 우리 애가 그 집 형제랑 워낙 닮았어야 말이죠. 어차피 둘 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쩔 거예요. 의심도 못하는 눈치니까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5대5 잊지 않으셨죠? 에휴, 속물 같은 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하준 씨가 우리 애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유산 보장해준다던 약속은 못 지키게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제 몫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한 것도 다 저 몰래 아이를 호적에 올려 그 여자에게 재산을 주려던 수작이었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재산을 빼앗아올 궁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뜻이 맞은 세 사람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조작까지 해가며 머리를 굴린 거죠.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에게까지 사기를 당하다니, 무슨 이런 기구한 인생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과 사무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온 저는 조용하게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시부모님, 그 여자까지 이 집안에 저에 대한 진심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니 더는 돌아볼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우선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같은 재산들을 몰래 처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업체는 매각을 하려 했지만 일이 복잡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서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면서 그 여자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유산 상속 문제로 긴히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세 사람을 모아놓고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랑 남편 차 이미 팔았어요. 그리고 사업체도 매각할 거고요. 아,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 이 집도 남편 명이죠? 이 집도 내놨으니 어머님 아버님도 짐 빼셔야 할 거예요. 다음 주쯤에 중개인이 집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세 사람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유산 상속 절차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네 맘대로 재산을 처분해? 이젠 두말할 것도 없이 소송이야. 알았어? 이 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아들 꼬드겨 재산 꿀꺽하려고 하는 이 여우 같은 년. 우리 아들도 네 년이 그렇게 만든 거지? 소송? 걸어보세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우리 지훈이 몫의 유산 꼭 찾아줄 거야. 그래,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아주 합심해서 침까지 튀겨가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하셔도 못 이기실 텐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게 드디어 돌아버렸나 하며 그 여자도 피식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송 꼭 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제가 친자 확인 다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남편은 죽었지만 아이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니 그 아이가 진짜 남편의 아이가 맞다면, 아니 하다못해 아주버님의 아이이기라도 한다면 아버님과도 혈연관계인 걸로 나오겠죠? 그게 무슨... 내가 언제까지 멍청하게 속고 있을 줄 아셨어요? 다 알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시침을 대는 그 여자에게 저는 일격을 날렸습니다. 도리어 나한테 사기죄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세 분 다 여기서 그만 꺼지는 게 좋을 거예요. 동네 시끄러운 거 그쪽도 싫으시죠? 짐은 다음 주까지 꼭 빼주세요. 저는 넋이 나간 세 사람을 거실에 그대로 버려두고 통쾌하게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부모님은 집에서 못 나간다고 버티다가 강제 퇴거당하는 처지에 놓였고, 저는 바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으니 깡통이나 차게 된 세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지금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호텔에서 리버뷰를 즐기며 사연을 적어보내고 있답니다. 남편? 아니 그놈은 천하의 몹쓸 사기꾼이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유산만큼은 넉넉하게 남겨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실컷 즐기고 남은 재산으로는 제 앞가림하고 내 힘으로 벌지 않은 돈이니만큼 좋은 일에도 쓰며 노후 준비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의 인생 역경이 인생 역전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웃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